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뉴스는 블록체인 전문 벤처 펀드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인터뷰입니다. 먼저 해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2017년 설립한 회사이고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라인의 링크 등 블록체인 유망 프로젝트에 참여해 투자와 자문을 했고, 국민은행과 가상자산 종합관리 기업 코다를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자회사인 해시드 벤처스를 설립하고 12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 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1200억 원 펀드에 투자한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해시드는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어가는 회사들의 성장을 돕는 회사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 모델은 중재자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져가고 소수의 주식회사 주주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앙화된 플랫폼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번에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의 논문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리나 칸의 논문의 제목은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입니다. 아마존의 사업 분야를 보시면 소매업, 마케팅 플랫폼, 물류 네트워크, 결제 서비스, 신용대출, TV쇼 영화 제작, 패션, 하드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말 그대로 커머스 전반을 손대고 있고, 특히나 소매 마케팅 플랫폼으로는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미약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물론 아마존의 이익은 어마어마하지만 비즈니스 규모에 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대신 최저가와 상품군의 다양성 확보를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가격도 좋지만 어떨 때는 전문점에 없는 물건도 아마존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정도죠. 여하튼 이러한 전략으로 이커머스의 핵심이 되었고, 이에 의지하는 다른 비즈니스들의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구조와 행동 요소는 반경쟁적 우려를 제기할 만했지만 독점 금지 조사는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현재 반독점 체제, 특히 단기 가격 효과로 정의되는 소비자 복지를 위한 가격 지지 경쟁이 현대 경제에서 시장 지배적 구조를 휘어잡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즉 우리가 가격과 생산을 중심으로 경쟁을 측정한다면 아마존 독점에 제기된 경쟁의 잠재적 해악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 독점법은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한 후 물건의 가격을 올려 선택의 자유가 없어진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법이었는데, 현대의 플랫폼 기업은 독점 후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의 잠재적 해악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최저가 정책이 독점의 폐해가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의 이용자, 즉 스몰 비즈니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플랫폼 시장의 경제학은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회사가 이익보다 성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에 의해 약탈적 가격 경쟁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자역을 하기에 사업 라인을 넘어 통합하는 것은 플랫폼들이 자신의 경쟁사들이 의존하는 핵심 기반 시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역할, 즉 중개자 및 조정 가능한 관리자는 플랫폼의 회사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은 다이퍼스닷컴을 인수하려 했으나 다이퍼스닷컴이 이를 거절하자 아마존은 3개월 동안 기저귀를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에 사업이 어려워진 다이퍼스닷컴은 결국 아마존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죠. 두 가지에 모두 이익보다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중앙화된 플랫폼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토콜 경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프로토콜이란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는 거죠. 플랫폼 경제에선 이용자들이 플랫폼 기업의 규칙을 따르지만 프로토콜 경제에선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집중된 힘과 자원을 이용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따른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우버, 프로토콜의 라 주주의 예를 들어보면 우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드라이버와 게스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차량과 운전을 제공하고 게스트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게스트는 우버에 100의 비용을 지급하면 우버는 20을 갖고 80을 드라이버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라 주주도 드라이버와 게스트의 역할은 같지만 게스트는 100을 드라이버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그걸 토큰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라 주주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토큰의 가치가 상승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죠.
토큰의 상승을 통한 이익도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도 별도의 플랫폼 운영이 필요 없이 게스트와 드라이버를 신속하게 연결해 승객 정보와 결제를 돕고 거래 장부도 분산돼 있어 위변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유지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경제 체제인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보다 프로토콜 경제가 낫다고 해도 안 불편하면 누구도 갈아타지 않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플랫폼 경제가 편리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 기반을 둔 로직들이 중앙화 플랫폼을 성장시켰다면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모은 데이터로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번 미국 대선 때만 하더라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정치 공작을 편 것은 유명하고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었죠.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택시 이용 습관 데이터를 내가 소유하고 그 데이터를 직접 거래한다는 것이죠. 기업은 나의 택시 이용 습관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소유하려면 암호화하는 기술, 즉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면 국민 한 명이 연평균 8번 병원을 찾아가는데 정작 본인은 어느 병원을 언제 갔는지 기억도 못할 뿐더러 데이터 활용도 불가능하죠. 제약회사들은 그 데이터를 돈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주권을 찾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이게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김서준 대표는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스테이블 코인,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 프로토콜 경제로의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화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쓰느냐, 즉 신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지금 신뢰가 여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자산들이 20%가 오른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20% 상승된 수익을 못 얻음으로써 20% 가난해진 이른바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화된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 즉 달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팬데믹이 오고 정부가 달러를 말 그대로 살포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더해 예전처럼 전쟁과 밀약을 맺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석유를 달러로 결제한다는 것인데 석유의 시대도 점점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드 파워의 시대는 끝나고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즉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발맞춰 달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을 허용하는 것이 패권 유지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체 능력이 제한적이잖아요. 크레딧 카드는 1초 만에 수만 건의 이체를 처리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수천 건에 그친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을 하는데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페이팔, 스퀘어 같은 미국 핀테크 업체와 몇몇 은행들이 자신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실제 가상화폐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제를 수행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실제로 이동하기 전에 중개업체가 B 지갑에 돈을 먼저 넣어주고 나중에 A에게 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한계를 중개자가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죠. 특히 가상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도 아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토콜 경제로의 진화의 기로에 선 지금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은 이제 필수이겠죠. P2P의 간편함과 확장성, 저렴한 수수료의 지갑이라면 더욱 좋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